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선입견은 얼마나 견고한 벽을 쌓는지,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질 때의 놀라움은 얼마나 짜릿한지요. 모든 것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감정 없는 미소와 비인간적 효율성만이 가득할 거라 굳게 믿었던 그곳. 하필이면 그곳으로 보내진 항공기 정비사의 마음은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그 화요일,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항 경납고에서 시작된 만남이 단단한 편견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며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는요. 제 이름은 클레어 맥길리입니다. 33살이고 비행기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서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로 일해왔습니다. 제 일을 정말 좋아해요. 이 거대한 비행기들이 사람들을 하늘 위로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특별한 보람이 있거든요. 밴쿠버에 있는 제 아파트는 항구가 내려다 보여요. 매일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면서 배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 삶은 편안했어요. 나만의 일상이 있었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본 적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나름의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거기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더라. 사람들은 차갑게 예의만 차리고 감정 없는 도시의 기계 같은 사람들이라던데. 특히 한국인들이 뻣뻣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의 규칙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인지도 몰라요. 혹은 본 뉴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색했던 경험 때문일까요? 어쨌든 한 번도 가보지 않고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죠. 제 공부함은 항상 새로운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럽, 미국, 호주 어디든 기꺼이 날아갔지만 한국만은 제외였죠. 그러다 그 비 오는 화요일이 왔어요. 주방에 서 있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아침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항공기 배정 담당자인 마크였습니다. 클레어, 서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그가 말했어요. 보잉 787 비행기 엔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겼어. 아무도 너만큼 그 모델을 알지 못해. 갑자기 위장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요? 존슨이나 파텔을 보낼 수는 없나요? 그들은 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다른 일이 있어. 단지 일주일 길어야 열흘 정도면 돼. 인천공항팀에서 특별히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를 요청했어.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갇힌 느낌이 들었어요. 전 이 일이 필요해요. 근무 시간은 제 경력에 좋을 거고 이런 경험은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내가 그동안 로봇과 가짜 미소의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곳? 속으로는 계속 절대 안 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직업적 자존심이 그럴 수 없게 했죠. 알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오늘 밤이야. 선선한 날씨에 맞게 짐을 챙겨. 마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클레어?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봐.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어요. 모든 것이 시계처럼 돌아간다고만 생각했던 나라에서 열린 마음은 정작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기계적인 문제, 기계적인 해결책, 기계적인 사람들. 그냥 가서 비행기를 고치고 집에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간단하죠. 그날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스웨터 몇 벌과 특별한 공구들, 그리고 읽으려고 했던 책 한 권을 넣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거나 한국어 단어를 배우려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시간을 공항 경납고에서 일하게 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택시를 타고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가는 동안 빗속에서 제 도시가 흐릿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13시간이나 걸렸어요. 헤드폰을 끼고 창문 가리개를 내린 다음 잠을 청하려고 했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가 고집스럽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수줍은 많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공학도 박정우와의 만남에서 시작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눈은 휴대폰이나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무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마치 미리 짜놓은 안무를 추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동작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어.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가며 제 도구 상자를 꽉 쥐고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한국어 단어 아래 영어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 숙소로 가는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덕분에 대화를 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죠. 창문으로 서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고 한글로 된 밝은 네온 간판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통은 여전히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을 방문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길거리 음식,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이름 모를 꽃 향기가 섞여 있었죠. 제 게스트하우스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제가 일할 공항 정비 경납고와 가까웠습니다. 도구를 풀고 샤워를 빠르게 하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내일은 고장난 비행기를 수리하는 첫날이 될 겁니다.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정비 경납고는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안내하는 동안 몇몇 한국인 정비사들이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보잉 787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엔진 패널이 이미 열려 있어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작업용 장갑을 끼고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쉬웠습니다. 비행기는 어디서나 같은 언어로 말하니까요. 엔진 제어 시스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혼자 일하며 진단을 실행하고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거나 어쩌면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저는 여기 훈련생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현장이에요. 연습할 시간 없어요. 그는 제 무례함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도구나 시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한국인들은 항상 참견하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는 달랐어요. 존중하는 태도로 한 발 물러서서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도 충분한 작업 공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엔진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닿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어요. 정우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딱 필요한 도구를 눈치채고 건네주는 거예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받아들었지만요. 비행기 문제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는 보충 문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하시면 대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접속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잘난 체할 것 같은 한국인한테는요. 하지만 이 비행기를 어떻게든 고쳐야 했습니다. 좋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함께 일하니 혼자서보다 훨씬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저는 실무 경험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둘의 조합이 잘 맞아떨어졌죠. 그날 일을 마쳤을 때
그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직원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고 도구를 챙겼어요. 혼자서 게스트하우스로 걸어가는 동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정우는 전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식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예의 바른 척하지도 않았죠. 그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좁은 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낯선 도시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정우 때문인지 처음으로 어쩌면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겨우 첫날이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인상만 주려고 노력할 테죠. 진짜 한국, 제가 상상했던 그 차갑고 기계적인 곳은 곧 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수리하면서 사흘이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저는 혼자서 경납고로 걸어가고 있었죠. 저녁이면 텅 빈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일할 때 정우 씨 외에는 거의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제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방에는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 화장실, 심지어 작은 냉장고까지요. 하지만 마치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호텔 방처럼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벽에는 그림 한 장 없고 익숙한 소리도 없었어요. 밤이면 그 적막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놀랐죠. 아무도 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어보니 정우 씨가 종이봉지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봉지에서는 음식 특유의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좀 드셔보실래요? 정우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김밥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죠. 그리고 이건 떡볶이인데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쌀떡을 넣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라니 별로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편안한 편견 속에 머물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제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봉지에서 퍼지는 향기는 정말이지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옆으로 비켜서 정우 씨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정우 씨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풀어놓으며 젓가락 쓰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요. 김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얇은 김으로 쌀과 다양한 채소, 계란을 감싼 음식이었는데 한 입 베어 물자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떡볶이도 한 조각 집어 먹어봤어요. 으악, 매워요. 제 입이 불에 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면서 물잔을 급하게 잡았죠. 정우 씨는 미소 지었지만 저를 비웃지는 않았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즐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건 그들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고 했죠. 함께 음식을 먹는 동안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별로 친절하지 않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처음부터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정우 씨의 대답은 참 소박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동료잖아요. 서로 도우며 일하는 사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 아닐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선 뭔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정우 씨가 우리의 쉬는 날에 서울 구경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분명 거절했을 텐데 저는 스스로도 놀라면서 그래요,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가 보여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복잡하고 딱딱한 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실제로 본 서울은 정말 놀라웠죠. 먼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우아한 곡선의 기와 지붕을 가진 전통 한국 가옥들이 고즈넉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수백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죠. 도시 곳곳에는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고궁 담벼락 너머로 현대식 고층 건물이 보이고 전통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 옆에는 알록달록한 머리를 한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탑승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았죠. 노인 할머니가 우리 칸에 들어오자 세 사람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야. 저녁이 되자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죠.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정우 씨는 놀라거나 기분 상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곳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직접 보고 느끼는 거죠. 그날 밤 늦게 우리는 야간 정비 작업을 위해 경납고로 돌아가야 했어요. 새벽 2시쯤 정우 씨가 잠시 사라졌다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죠. 그리고 캐나다 항공기 정비사들이 야간 근무 중에 뭘 먹는지 물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정우 씨는 단순히 예의 바르게 굴거나 외국인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문화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우리 사이에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였죠.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우리 사이에 우정의 다리를 놓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집스러운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함께 일하면서 따뜻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단순히 커피의 온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 때문이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쌓아 올렸던 벽이 조금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제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간단한 소리가 되어야 했던 것이 정우 씨의 이론적 지식과 제 실무, 경험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퍼즐이 되어 있었죠. 밤새 함께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새벽녘에 함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캐나다인이 아니었고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저 함께 어려운 일을 해낸 두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연대감이 주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울 위로 해가 뜨는 동안 게스트하우스로 걸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주한 거리가 기계적이고 영혼 없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그곳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같은 꿈과 걱정을 가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진짜 사람들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별로 좋지 않은 곳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어요. 제가 싫어할 만한 것들만 가득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대신에 정우 씨와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제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와 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나니 비로소 진짜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불과 열흘 전 상사가 한국에 가서 보잉 787을 고쳐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짜증이 났었어요. 하필이면 왜 한국인가 하고 속으로 투덜거렸던 제가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어요. 보잉 787 비행기는 수리가 완벽하게 끝나고 테스트까지 마쳐서 다시 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임무는 완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끝맺음이 없는 이야기처럼요. 정우 씨가 마지막 아침에 공항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공기는 맑고 가을 낙엽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을 도와주는 현지 엔지니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제 발치에는 여행 가방과 공구함이 놓여 있었고 저는 적절한 말을 찾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꺼냈죠. 한국을 즐길 거라고요? 정우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받았어요.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정우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음의 변화가 김치나 소주보다 더 좋은 기념품이라고 말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 매운 냄새는 뭐야? 라고 투덜거렸던 제가 정우 씨가 소개해준 그 매콤한 김치를 실제로 좋아하게 됐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기계적일 거라 여겼는데 한국은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여기서 따뜻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찾으려는 마음만 있다면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소처럼 창문 가리개를 내리지 않았어요. 전에는 항상 눈을 감고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비행기를 탔었는데 말이죠. 이번엔 달랐어요. 서울이 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한강은 햇빛을 받아 은빛 리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산들은 마치 보호하는 팔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열흘 전만 해도 이 복잡하고 낯선 곳을 빨리 떠나고만 싶었는데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기가 싫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편견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죠. 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요. 밴쿠버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질서와 효율성이 사실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정우 씨가 어떻게 보여줬는지,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는지, 왜 그렇게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거리가 혼잡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사람들이 로봇처럼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캐나다에 착륙하기도 전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공책을 꺼내 장기 근무 신청서를 작성했죠. 페이지 맨 위에 한 단어를 또렷하게 썼어요. 서울. 6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마지못해 온 방문객이 아니라 새로운 상주 정비 엔지니어로서였죠. 연남동에 있는 제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노란 커튼이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일주일에 3번 저녁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단어들은 정말 어려웠고 제 혀는 리을과 비읍 같은 낯선 소리에 자꾸 걸려 넘어지곤 했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새로운 표현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정우 씨와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어요. 때로는 비행기와 공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그냥 강을 오가는 유람선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었고 제 발음 실수에 절대 웃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강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정우 씨가 제게 왜 정말 한국에 돌아왔는지 물었어요. 근처에서 천천히 함께 걷고 있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인이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막기 위해 남편의 목도리를 살며시 올려주고 있었죠.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따뜻한 배려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밴쿠버에서는 비행기를 고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제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무엇을 찾았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돗자리를 펼쳐놓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는 가족들,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눈인사를 나누고 있는 조깅하는 사람들, 멀리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제가 처음에 차갑다고 생각했던 효율성이 사실은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겉에서 보기에 딱딱한 규칙과 질서 같았던 것이 실제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춤이라는 것도요. 한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배웠고요. 고향 친구들이 이메일로 한국이 정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멋진지 물을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완벽하진 않아. 어느 곳도 그렇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난 내가 그리워하는지도 몰랐던 것을 찾았어. 내 편견을 비춰준 거울과 그 편견들을 깨뜨릴 용기. 정우 씨는 제가 날이 갈수록 더 한국 사람 같아지고 있다고 종종 말해요. 처음에는 그게 약간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처음 서울에 온갖 선입견들로 가득 차서 도착했을 때 제가 새로운 집을 찾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되기도 하나 봐요. 때로는 억지로 떠난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새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밴쿠버의 그 비오는 화요일, 제 상사가 저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기 싫었던 곳, 결국에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으로 보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